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12년 차 40대 여성이에요. 저희 부부는 둘 다 맞이예요. 그래서 그런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께 알게 모르게 책임감을 강요받고 자랐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남편은 이남 1녀 중 맞이고 저는 세 자매 중 맞이인데 집안 특색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해도 맞이로 살면서 느꼈던 감정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일까요? 맞이끼리 만나면 서로 서열 싸움을 하느라 자주 다툰다고 하던데 저희 부부는 오히려 서로를 이해할 수 있어서 이날 이때까지 싸움 한 번 안 하고 살아왔어요. 시부모님과도 얼굴 붉히는 일 없이 잘 지내왔고요. 그런데 왜 사연을 보내게 됐냐고요? 그건 바로 제 남편이 맞이라는 이유로 저희 부부를 호구 취급하며 이용해 먹어온 염치 없는 시동생 내외 때문이에요. 솔직히 지금도 두 인간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혈압이 올라와요. 차라리 남이라면 법대로 처리하고 돌아서면 그만인데 가족한테 당한 일이다 보니 이게 참 똑같이 되돌려주는 것도 눈치가 보이니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너 어디 한번 당해보라는 심정으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남다른 인연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 두 사람을 연결해준 사람이 다름 아닌 제 친정 아빠거든요. 저희 시아버지는 사업 실패 후 그 충격으로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하지만 몸도 온전히 추스르기도 전에 일을 시작해야 했고 그렇게 시작한 일이 경비 일이었어요. 정확히는 물류창고 경비 일을 하셨는데 그때 아버님이 일하시던 곳이 바로 저희 아빠가 운영하시는 곳이었어요. 사업 실패 이후 몸도 마음도 성치 않으셨던 시아버지는 가족들을 건사하기 위해 무리하게 일을 시작했던 탓에 자주 병원 신세를 져야 했고 그 바람에 아버님이 맡던 일은 자주 펑크가 나게 되었죠. 사실 업주 입장에선 이런 경우 퇴사를 종용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하지만 저희 아빠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건 바로 제 남편 때문이었죠. 거참,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녀석이 지 아버지를 대신해 일하겠다고 왔더라고. 나도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어떻게 매정하게 돌려보내겠어. 그래서 일단은 받아줬는데 어린 친구가 어찌나 성실하고 빠릿빠릿하게 일을 잘하는지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우리 회사에 들어오라고 붙잡고 싶더라니까. 들어보니 공부도 잘했는지 대학도 좋은 데 합격했더라고. 이런 청년이라면 사윗감으로 딱인데 말이지. 저희 아빠는 아버님을 대신해 일터에 나오는 제 남편을 보고 일찍부터 사윗감으로 점 찍어두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 남편이 아버님을 대신해 일을 나올 때마다 용돈도 찔러주고 야식도 시켜주곤 하셨다더라고요. 그렇게 인연이 된 저희 아빠와 남편은 아버님이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신 이후에도 이어졌어요. 남편이 군입대를 했을 때는 고등학생인 저를 데리고 면회까지 가실 정도였죠. 남편이 군 제대 후 진로에 대해 고민할 때는 집에 불러 같이 술잔을 기울이며 상담도 해주셨고요. 그러다 보니 일찍부터 저와 남편은 오빠 동생하며 지내는 사이가 되었어요. 학비가 부족해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던 남편한테 아빠는 방학 때마다 물류창고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셨어요. 그리곤 아르바이트비 외에 돈을 더 얹어주며 학비에 보태게 하셨죠. 당장은 힘들어도 고비를 하나씩 넘기다 보면 언젠가는 옛 생각하면서 웃는 날이 올 거다. 내가 살아보니 인생이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힘내봐. 정 안 되겠으면 날 찾아오고. 알았지 성주야? 아들 없이 딸만 셋인 아빠는 제 남편을 아들처럼 여기셨어요. 남편도 저희 아빠를 무척 잘 따랐고요. 시간이 흘러 저도 대학에 들어가고 그 후로도 인연이 이어지면서 남편과 제 사이에 이성적인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제가 보기엔 분명 쌍방향이었는데 이상하게도 남편은 오빠 동생 이상으로는 발전할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더라고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할 때까지도 우리 둘 사이는 여전히 애매한 관계로 지속됐어요. 남편은 눈빛과 행동으로 저를 좋아한다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입으로는 늘 선을 그었거든요.
자영아, 우린 피를 나누진 않았지만 남매랑 같은 사이야. 네가 이러면 서로 힘들어져. 남매는 무슨? 우리가 왜 오빠랑 남매야? 언제고 마음만 맞으면 사귈 수 있는 남자랑 여자지. 오빠 뭐가 두려워서 항상 그렇게 선을 그어? 그럴 거면 적어도 나를 볼 때 애절한 눈빛은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내 옆에 남자들만 오면 왜 그렇게 주인 지키는 진돗개처럼 사납게 구는 건데? 남주긴 아깝고 나 같긴 싫다. 이거야 뭐야? 잘 지내다가도 제가 스킨십을 하려 들면 남편은 정색을 하며 우리는 남매나 마찬가지라고 선을 그었고, 그럴 때마다 저는 서운한 마음에 막 말을 퍼부어댔어요. 서로 좋아하는 걸 뻔히 알면서 왜 이래야 하는지 그때는 정말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래서 홧김에 선을 보기로 했어요. 그리곤 일부러 남편한테 최후 통첩처럼 문자를 보냈죠. 선자리에 나간 저는 제 앞에 앉아있는 맞선남이 하는 말이 하나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출입문에 신경을 쓰고 있었어요. 머릿속에는 언제 남편이 전문으로 달려들어와 나를 데리고 나갈까? 그 생각만 가득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제 바람과는 달리 맞선남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날 때까지도 남편은 오지 않았어요. 함께 식사를 하자는 맞선남의 제안도 거절하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침대에 파묻혀 펑펑 울었어요. 이렇게 매정한 놈인 줄 알았으면 그동안 소가리는 안 했을 텐데, 지나간 시간이 아깝고 남편한테 들인 시간과 노력이 아까워서 눈물만 나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에서 점심을 먹으러 동료들과 나왔다가 식당가에서 남편과 마주치게 됐어요. 서로 회사가 가까워서 가끔 마주치기도 하는데 그날 역시 그런 경우였죠. 그런데 멀쩡한 저와는 달리 남편은 얼굴이 반쪽이 되어선 눈도 휑하고 초췌한 게 엉망진창이더라고요. 차인 건 난데 자기가 왜 저러나 싶어서 모른 척하고 지나치려는데 남편이 제 팔을 잡더라고요. 그리고는 아무 말도 않고 저를 빤히 쳐다보기만 하는 거예요. 이거 놔. 난 할 말 없으니까. 매정하게 팔을 뿌리치려는데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남편의 눈빛이 마치 우는 것처럼 보이지 뭐예요. 오빠,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할 말 있으면 해. 입 꼭 다물고 사람 피말리지 말고. 그러자 남편이 제 손을 놓으며 그러더라고요. 선 잘 봤니? 완전 괜찮은 남자가 나왔더라고. 그래서 나한테 궁금한 게 그게 다야? 그래, 잘 됐네. 뭐라도 한마디 할 줄 알았는데 이 답답한 남자는 그 와중에도 끝까지 속을 드러내지 않더라고요. 내가 선자리에 나가는 게 자기가 엉망진창이 될 정도로 신경 쓰이고 싫었으면서 고작 한다는 말이 잘 됐네라니. 생각 같아선 한 대 쥐어 패고 싶었지만 그랬다간 남편이 그대로 쓰러질 것 같아서 꾹 참고 말했어요. 더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퇴근 후에 우리 회사 앞으로 와. 내가 오빠 말 들어보고 세세하게 대답해 줄 테니까. 그날 그렇게 남편을 보내고 밥을 먹는데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퇴근 시간이 되었고 언제 왔는지 남편이 저희 회사 로비 밖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다짜고짜 남편을 끌고 모텔이 질비한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중 한 모텔 앞에 서서 말했죠. 나 오늘 여기 들어갈 거야. 자, 선택해. 오빠가 나한테 정말 마음이 없는 거라면 나만 두고 돌아가도 좋아. 대신 앞으로 날 볼 생각은 하지 마. 그리고 오빠도 나랑 같은 마음이라면 오늘 우리 여기 들어가자. 여기 들어가면 그 순간부터 오빠랑 나는 사귀는 거야. 어떻게 할래? 남편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며 한참 갈등을 하더라고요. 그리곤 갈등 끝에 결심이 섰는지 이러더군요. 자영아, 나도 너 좋아. 모르긴 해도 너가 날 좋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내가 널 좋아할 거야. 하지만 난 아저씨를 생각해서라도 이러면 안 돼. 날 아들처럼 생각해 주시는데 어떻게 내가 너한테 불순한 마음을 품겠니? 나한테 아저씨는 아버지나 다름없는 분이셔. 그러니까 제발 이러지 말자. 응? 누가 아버지처럼 생각하지 말래? 오빠는 왜 이렇게 생각이 복잡해? 우리가 사귄다고 하면 제일 좋아할 사람이 우리 아빠야. 생각해봐. 우리 아빠가 고등학생 딸을 데리고 뭐하러 그 먼 데까지 오빠 면회를 갔겠어?
오빠가 우리 집에 올 때마다 왜 아빠가 날 불러다가 오빠 옆에 앉히겠냐고. 이 미련 곰탱이야. 밥을 밥 숟가락에 떠서 이 밥까지 갖다 주는데도 못 받아먹는 인간을 뭘 믿고 우리 아빠는 사위 삼겠다고 노래를 부르는지 정말 모르겠다. 됐어. 나도 쪽팔려서 더는 못하겠다고. 눈가에 눈물이 핑 돌아서 그대로 돌아서려는데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그리곤 제 얼굴을 빤히 바라보다가 제 손을 잡은 채 저희 집까지 함께 갔어요. 그리고는 저희 부모님 앞에서 교제 허락을 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표정이 정말 대단한 결심을 한 사람처럼 무척이나 진지하고 간절해서 지켜보는 제가 웃음이 날 지경이었다니까요. 진지한 표정으로 가슴 졸이던 남편과는 달리 저희 아빠는 너무도 쉽게 교제를 허락하셨어요. 그 바람에 오히려 남편이 의아해할 정도였죠. 아저씨,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저희 집 사정도 다 아시면서 자영이랑 제가 사귀어도 괜찮으시겠냐고요? 이 녀석아, 니네는 내가 딸 팔아 이문 남기려는 장사치려 보이냐? 젊은 남녀가 서로 사랑하겠다는데 집안 사정이 무슨 상관이야? 서로 좋으면 그만이지. 암튼 힘들게 결심한 이상 내 눈치 보지 말고 신나게 연애해라. 뭐 하면 바로 결혼식을 올려도 좋고. 아빠는 처음부터 제 남편을 사윗감으로 점 찍었던 만큼 은근슬쩍 결혼 얘기까지 얹으셨어요. 결국 오빠는 벙찐 표정으로 저와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죠. 이렇게 교제를 시작하게 된 우리는 5년 넘게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진작부터 결혼 얘기가 오갔지만 생각보다 결혼이 늦어진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집안의 가장이었던 남편이 여동생과 막내인 남동생을 책임져야 했거든요. 자기 결혼 자금 모으는 것도 벅찼을 텐데 여동생 결혼 비용도 보태주고 남동생 대학 등록금까지 대려니 정작 자기 차례는 돌아오지 않는 탓이었죠. 제가 그런 사정을 다 이해하고 남편을 기다렸던 건 누구보다 마지의 심정을 잘 알기 때문이었어요. 상황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저도 동생들을 위해 포기하거나 양보하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건 누가 시켜서 그런 것도 아닌데 스스로 나는 마지이기 때문에 그래야 한다는 막연한 의무감이 들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남편 역시 그랬을 거고요. 뻔한 직장인 월급으로 동생들 뒷바라지에 생활비까지 부담해온 탓에 남편은 사회 초년생들보다도 돈을 모으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막상 결혼을 앞두고도 전셋집 보증금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죠. 그래도 그때는 그깟 전셋집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사글세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한다고 해도 남편만 있다면 좋았을 때였거든요. 이런 사정을 아시는 아빠는 남편 몰래 제게 돈을 주셨어요. 엄마는 물론 동생들한테는 비밀로 한 채로요. 성준의 사정 뻔히 아는데 어떻게 모른 척 하겠냐? 그렇다고 내 딸을 월세방에서 신혼생활을 하게 할 수는 없고 별 수 있어? 내 주머니 돈이라도 풀어야지. 네 엄마한테는 아무 소리 하지 마라. 괜히 결혼도 하기 전부터 네 남편 기죽는다. 자고로 남자는 처가에 아쉬운 소리 하는 게 제일 자존심 상하는 법이니까. 아빠 말대로 저는 그 일을 비밀에 붙였어요. 그런데 이놈의 남편이 죽어라고 돈을 받지 않겠다고 버티지 뭐해요. 왜 싫다는 거야? 내 돈이 오빠 돈이고 오빠 돈이 내 돈인데. 네 마음은 알겠는데 난 시작부터 처가 도움 받아서 결혼 생활을 하고 싶지는 않아. 너한테 미안하지만 우리 그냥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월세집에서 시작하자. 앞으로 열심히 벌어서 집 꼭 사줄게. 이게 왜 처가 도움이야? 순전히 내가 벌어서 만든 돈이라고. 나도 내 부모님 도움 받아가며 시작하기 싫어. 그래서 내가 모은 돈으로 집 구하자는 거잖아. 그러니까 고집 그만 부리고 받아. 이거 안 받으면 나 오빠랑 결혼 안 한다. 속으로 조금 찔리기는 했지만 이렇게 강하게 나가지 않으면 남편이 돈을 받지 않을 것 같아서 일부러 화내는 척 연기를 했어요. 이런 열연 덕분에 남편은 마지못해 돈을 받았고 저희는 전셋집에서 신혼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정도 모르고 저희 시댁에서는 제가 전셋집 보증금을 해온 걸 보고 각자 딴 생각들을 했던 모양이에요. 어머님은 부모로서 능력이 안 돼서
며느리 힘으로 자식 신혼집을 구하게 됐다는 거에 미안해하셨고, 시누이는 올케가 능력이 되니 해온 거 아니겠냐며 당연히 받아들이는 입장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된 건 시동생이었죠. 다른 시댁 식구들과 달리 시동생은 저를 자동 지갑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았거든요. 결혼하고 얼마 안 된 시점에 시동생이 하루는 그러는 거예요. 형수님, 저 어학연수 좀 보내주면 안 돼요? 취업하려면 스펙 쌓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다들 가는 어학연수 정도는 다녀와야 저도 어디서 명함이나 내밀지 않겠어요. 형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사소하게 책값이며 용돈 뜯어가는 것도 모자라 나중엔 강 크게 어학연수 비용을 대달라고 하더라고요. 도련님, 어학연수라뇨. 우리 형편에 그런 돈이 어딨어요. 그리고 어학연수 안 가도 영어 성적은 충분히 올릴 수 있잖아요. 저도 어학연수 한번 못 가봤지만 학원 다니면서 필요한 성적은 충분히 만들 수 있었어요. 어디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가 중요한 거라고요. 형수님, 지금 내 앞에서 형수님 공부 잘했다고 자랑하는 겁니까? 내가 언제 공짜로 달래요? 취직하면 갚을 테니 빌려달라는 거잖아요. 다 참, 얼마 되지도 않는 돈 가지고 지금 생색내는 거냐고요. 있는 사람이 더하다고 정말 너무하네요. 이건 뭐 강도도 아니고 남의 돈이라고 아주 쉽게 알더라고요. 애초에 갚을 생각도 없었으면서 고개 빳빳이 들고 당당하게 돈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시동생을 보니 저게 그간 지형 등골을 얼마나 빼먹었을지 안 봐도 비디오였어요. 지 손으로 학비도 못 버는 주제에 나중에 어학연수비를 갚겠다고요? 어림도 없는 소리죠. 주는 거든 빌려주는 거든 아무튼 우리는 그런 능력이 안 돼요. 월급 뻔한 직장인 처지에 그런 목돈이 어딨겠어요. 그러니까 도련님도 일찌감치 포기하세요. 저는 더는 말도 섞기 싫어서 딱 잘라 거절을 하곤 차후 벌어질지 모를 상황도 미리 차단을 했어요.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형한테 얘기해도 소용없을 거예요. 우리 집 월급 관리는 내가 직접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 자리에서 없던 일로 해요. 도련님이 서운하대도 어쩔 수 없어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니까 포기할 건 포기하라고요. 진짜 너무하시네요. 전세 보증금도 턱턱 만들어내는 형수님이 그깟 돈 몇 푼 빌려달라는 말에 직장인 월급 운운하는 걸 보니 솔직히 기분이 좀 그러네요. 네, 암튼 잘 알겠습니다. 형수님이 정 이렇게 나오시겠다면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돈 없는 놈은 남들 다 가는 어학연수도 포기하고 사는 수밖에요. 끝까지 시동생은 말꼬리 잡아가며 제 속을 박박 긁었지만 그렇다고 시동생 수법에 넘어가 주지는 않았어요. 저도 사회생활 경력이 얼만데 이런 피덩이한테 순순히 넘어가겠어요. 하지만 이 일로 시동생은 저한테 반감을 갖기 시작했고 이후로는 서로 견원지간처럼 지내게 되었어요. 제가 첫 아이를 출산했을 때도 시동생은 출산 축하 인사는커녕 애가 지 엄마 닮아서 고집이 세겠다느니 인물이 별로라는 등의 막말을 늘어놓았어요. 명절이나 집안 경조사 때는 제가 만든 음식을 콕 집어내선 음식 타박을 하기도 했고 대화 중에 유독 제 말만 툭툭 자르는 등 소심하게 저를 괴롭히는 일도 있지 않았죠. 그뿐인가요? 저희가 결혼하고 10주년이 되던 해 어머님과 시동생이 사는 본가 리모델링을 해드렸거든요. 어머님이 관절이 안 좋으셔서 살림하기 편하시도록 업체랑 상의 끝에 생활 동선을 짧게 고쳐드렸는데 시동생이 트집을 잡지 뭐예요. 하여간 형수님 센스는 알아줘야 된다니까. 요즘 누가 이런 인테리어를 해요. 이케아 가면 북유럽 스타일 소품부터 시작해서 변기, 주방, 개수대까지 다 파는데 어디서 이런 싸구려를 구해와선 이럴 거면 차라리 나한테 말이라도 하고 하든가. 그랬으면 유행하는 스타일을 쫙 꽂혔을 거 아냐. 도련님, 집 고치는데 돈이나 좀 내놓고 그런 소리를 하시죠. 그리고 마감재도 그렇고 변기랑 개수대까지 브랜드 제품으로 신경 써서 한 거예요. 뭘 좀 알고 말하세요. 북유럽 스타일이요? 그딴 게 무슨 소용이에요. 어머님 사용하시기 편한 게 중요하지. 그렇게 불만이 많으면 이참에 도련님이 돈 들여서 싹 뜯어 고치든가요. 입으로는 뭔들 못하겠어요. 방금 전까지 인테리어가 어쩌고 유행이 어쩌고 하더니 자기 돈 들여 하라고 하자 꿀먹은 벙어리가 되더라고요. 아니,
누가 자기 편하라고 리모델링 해줬나요? 하여간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시동생이 하루아침에 확 바뀌어선 저한테 살갑게 굴기 시작한 거예요. 형수님, 그 짐 저한테 주세요. 형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무거운 걸 형수한테 들게 하고. 보면 형은 참 형수한테 무심한 것 같아. 능력 있지, 똑똑하지. 어디 내놔도 안 빠지는 형수 같은 사람을 어쩜 이렇게 막대할 수가 있냐고요. 안 그래요, 형수님?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고 평소랑 다른 도련님 태도를 보니 이게 꿈이 아닐까 하는 착각은 드네요. 에이, 형수님도 참. 제가 그동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저요, 형수님 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형수님도 저 미워하지 마세요. 뭔 꿍꿍이가 있는지 갑자기 태도가 변한 시동생을 보니 왠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번엔 또 무슨 짓을 벌이려고 이러나 싶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걱정은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로 다가왔어요. 뭐? 전세보증금을 우리 보고 해달라고? 미친 거 아니야? 그동안 월급 받은 거 뭐하고? 막말로 도련님이 자기 손으로 학자금 대출을 갚기로 했어. 생활비를 내기를 했어. 버는 족족 자기 옷 사입고 툭 하면 차 바꾸고 1년에 두세 번씩 해외 여행 다는 것밖에 더 있냐고. 그래놓고 이젠 하다하다 자기 신혼집까지 장남한테 떠넘기는 게 말이 되냐고. 안 돼. 나 절대 못해줘. 당신도 그렇게 알고 도련님한테 확실히 전해. 학자금 대출금 내준 것만으로도 맞이로서 충분히 해줬으니까 적어도 결혼만큼은 자기 힘으로 하라고. 매번 참고 있으니까 누굴 호구로 하나 정말 너무하더라고요. 뻔뻔한 막내 아들 행동에 시어머니도 미안했는지 명절 내내 제 눈치만 살피시더라고요. 평소 팔이 늘 안으로 굽던 시누이도 이번 일에 대해서는 제 편을 들어주었어요. 성준이 너 내 이럴 줄 알았어. 막내라고 오냐오냐 해줬더니 너 아주 사람 노릇하기 글렀구나. 오빠, 이 녀석이 뭐라고 하든 이번엔 절대 돈 해주지 마. 얘도 정신 좀 차려야 돼. 지들 결혼하는데 누구 보고 집을 내달래? 정신 빠진 놈 같으니라고. 올케 언니가 열내는 거 나도 충분히 이해해. 나 같았어도 시동생이 신혼집 해달라고 하면 가만 안 있지. 누나까지 왜 그래? 그럼 당장 살 집도 없는데 어떡하라고. 내가 언제 그냥 달래? 빌려달라는 거잖아. 일단 집 보증금만 마련해주면 내가 다달이 얼마씩 갚을게. 도련님, 상식적으로 돈 필요하면 은행 대출을 먼저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목돈 마련하려면 은행 우리도 대출 받아야 한다고요. 그야 형이 회사 직급도 더 높고 대출이 잘 되니까 그러죠. 신용도도 높으니까 이자도 싸고요. 그리고 내 앞으로는 대출도 안 나와요. 도대체 신용 등급이 얼마나 낮으면 대출이 안 나오나 했더니 그게 등급 문제가 아니었더라고요. 이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까지 다 받아서 더는 대출 한도가 없었던 거였어요. 비록 리스라고는 해도 쥐뿔도 없는 게 수입차까지 끌고 다니고 남들은 1년에 한 번 나갈까 말까 한 해외도 자기 집 드나들듯 다니더니 월급으로도 모자라 은행 빚까지 지고 있었던 거죠. 일 터지면 늘 형한테 떠넘기기 바쁘지. 막내라는 이유로 늘 형이랑 누나한테 받기만 하려는 못된 버릇이 성인이 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예요. 결국 참다 못한 남편도 더는 안 되겠는지 딱 잘라 거절을 하더라고요. 네 결혼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형편이 안 되면 월세 원룸에서 시작을 하든 정 안 되겠으면 본가에 들어가 살든 형편껏 알아서 하라고. 그리고 이 시간 이후로도 나랑 네 형수한테 기댈 생각은 하지 마. 우리도 더는 해줄 돈도 없고 해줄 필요도 못 느끼니까. 결국 시동생은 본가에서 신혼살림을 차리게 되었어요. 그 때문에 동선의 집안에서 말이 많았지만 뭐 어쩌겠어요. 그동안 둘이 연애하는 동안 놀고 다니면서 펑펑 쓰느라 그렇게 된걸요. 끼리끼리 논다고 시동생이 데려온 동서 역시 시동생이랑 꼭 같은 사람이었어요. 들어보니 동서도 그 집 막내라고 하더라고요. 평소 형제관계로 사람 판단하는 편은 아니지만 시동생과 동서 때문에 막내 포비아가 생길 지경이었어요. 자기들 입속은 귀신같이 차리면서 공동 부담을 져야 할 때는 막내라는 이유로 형이랑 누나한테 어떻게든 떠넘기기 급급했거든요. 부부가 어찌나 쿵짝이 잘 맞는지 저것들은 천생연분이 분명하다 싶더라고요. 남편도 저도 맞이다 보니 어느 정도는 그러려니 하고 넘겨주었는데 이 화상들이 하다하다
집안 살림이며 청소, 빨래까지 죄다 어머니께 미루고 지들은 희희낙낙이지 뭐예요. 한 번씩 시댁에 가보면 어머님이 동서 속옷 빨래부터 시동생 내외 방 청소까지 다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비단 청소 문제만은 아니었어요.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배달 음식을 얼마나 시켜 드시길래 일회용 용기가 이렇게나 많아요? 동서가 어머님 음식이 입에 안 맞는다고 지들 먹을 건 따로 배달시켜 먹는지 재활용 박스에 일회용 플라스틱 그릇이 한가득이더라고요. 네? 이게 하루치 쓰레기라고요? 맙소사. 어머님, 혹시 도련님 내외가 생활비는 내고 있나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지들 입에 들어갈 것만 주구장창 사다 먹는 것들이니 어머님께 생활비는 제대로 드릴까 싶어서 물었더니 역시나 땡전 한 푼 안 내고 살고 있더라고요. 저희랑 시누이네가 어머님께 드리는 생활비를 시동생 내외가 같이 쓰고 있었던 거였어요. 저희가 드린 생활비가 있음에도 시동생 내외가 배달 음식 시켜 먹는데 돈이 죄다 들어가다 보니 냉장고는 텅텅 비어있고 어머님 식사는 당연히 부실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도 어머님은 당신 자식 감싸느라 요즘 통 입맛이 없어서 일부러 안 사다 놓은 거라고 거짓말까지 하시네요. 아니, 이게 감싸기만 할 일인가요? 일단 시댁에 간 김에 냉장고를 채워드리고 집에 돌아와 시누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저만 알고 넘길 일은 아닌 것 같아서요. 시누이는 저를 통해 상황 얘기를 듣자마자 열불을 내며 시댁에 달려갔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밤 시동생과 올케를 쥐잡듯 잡아놨나 봐요. 저한테는 사사건건 말대꾸를 하는 시동생이지만 자기 누나한테는 별 수 없었던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사람이 어디 그렇게 쉽게 변하나요? 얼마 지나지 않아 시동생 내외한테 치를 떠는 일이 생겼지 뭐예요. 평소 어머님이 소화도 잘 안 되시고 자주 어지러움증과 복통을 호소하셔서 어버이날 선물로 건강검진을 사드렸는데 검사 결과가 심상치 않게 나온 거예요. 당장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형제들이 모여 수술비를 비롯해 병원비랑 간병 문제를 상의하는데 시동생 내외가 자기들은 먹고 죽을래도 돈이 없다며 배째라고 하더라고요. 나 원참, 자기 부모 아파서 수술을 앞둔 마당에 그게 할 소린가요? 다행히 보험 일을 하는 시누이가 어머님 앞으로 보험을 들어둔 게 있어서 암 진단 명목으로 나오는 돈과 비급여를 제외한 병원비 일체를 보험 처리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다고는 해도 700~800만 원가량은 자기 부담을 해야 해서 저희 500, 시누이가 300을 대기로 했어요. 대신 어머님 간병을 동서한테 부탁을 했죠. 동서가 백수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 건 처음이었네요. 그런데 동서가 자기는 간병을 못한다며 딱 잘라 거절을 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있으라는 것도 아니고 저랑 시누이가 나눠서 교대를 해주겠다고 하는데도 죽어도 안 된다고 뻗대더니 어머님 수술을 앞두곤 아예 짐 싸들고 친정으로 가버린 거예요. 시동생은 그런 동서를 데려오겠다며 따라서 처가로 달려갔고요. 그러는 사이 수술 시간은 다가왔고 결국 어머님은 막내 아들 얼굴도 보지 못한 채 수술대 위에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런데 정작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아무리 전화를 해도 시동생과 연락이 닿지 않는 거예요. 동서도 마찬가지고요. 남편은 장례 준비로 바쁘고 시누이 역시 정신이 없는 터라 제가 나서서 동서 친정에 연락을 했죠. 그런데 세상에 뭐라는 줄 아세요? 두 인간이 하와이 여행을 떠났다는 거예요. 진작부터 여행 준비를 해둔 터라 취소하면 손해를 많이 보게 된다고 몰래 여행을 갔다 오려고 생쇼를 했던 거죠. 그 말을 듣는데 정말 사람 새끼 같지도 않더라고요. 그래도 일단은 톡으로 시동생한테 어머님의 부고를 알렸어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을 받고 있는데 요란한 하와이안 셔츠 차림의 시동생이 장례식장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동서 역시 피서지에서나 입을 법한 옷차림이었어요. 눈에 띄는 두 사람은 장례식장에 들어오자마자 세상 떠나가라 울음을 터뜨렸고 그 모습에 조문객들 시선이 쏠렸어요. 엄마, 막내 아들 왔어. 나만 두고 이렇게 가면 어떡해. 엄마. 어머님, 왜 이렇게 빨리 가셨어요?
이틀만 더 기다리셨으면 우리 그 입 보고 가시는 건데. 부부가 쌍으로 울고불고 하는데 얄밉기도 했지만 그래도 어머님을 생각해서 내색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한참 울고 난 시동생의 한마디에 홀딱 깨고 말았죠. 그럼 엄마 집은 내가 가는 거지? 그동안 우리가 엄마 모시고 살았으니까 우리한테 권리 있는 거잖아. 눈에 눈물도 마르기 전에 어머님 집부터 챙기려는 시동생을 보니 정말 사리가 돋더라고요. 맞아요. 저희 결혼 때 신혼집도 안 해주셨는데 이참에 어머니 집 저희 주세요. 부창부수라고 부부가 꼴값도 쌍으로 제대로 떨더라고요. 도련님, 동서, 어머님 장례 중이야. 지금 꼭 그런 얘기를 꺼내야겠어? 나중에 천천히 해도 되잖아. 그깟 집이 뭐가 중요해? 형수님, 말 참 이상하게 하시네. 그럼 집이 중요하지 안 중요해요? 우리한테는 생계가 걸린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다들 모인 김에 당장 결정해 주세요. 그 집 제가 가는 거 다들 동의하는 거죠? 어머님을 보내는 마지막 순간까지 정신 못 차리는 시동생을 보자 남편은 참다 못해 울분을 터뜨렸어요. 네가 인간이냐?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네 눈에는 어머님 집만 보여? 너 같은 걸 자식이라고 끝까지 판을 드신 어머님이 불쌍하다. 기왕 이렇게 된 거 얘기해주마. 네 놈이 탐내는 그 집 주인은 따로 있어. 네 형수가 시집 올 때 장인어른이 전세집 구해주신 거 어머님이 아시곤 그해 겨울에 이 사람 앞으로 집 명의 돌려주셨다. 그러니까 애초에 너한테 돌아갈 집은 없단 얘기야. 아니, 그런 게 어딨어. 누나도 알고 있었어? 아니, 그래도 그렇지. 형 전셋집 해줬다고 우리 집을 내주는 게 어딨어? 그게 얼마짜린데. 얼마짜리면 뭐. 그동안 오빠랑 올케가 너랑 나한테 해준 거에 비하면 될 것도 아니야. 네 대학 학비에 네 결혼식 비용 그 밖에 너한테 들어간 돈이 한두 푼이니? 엄마 아플 때마다 병원비 대고 집 리모델링하고 그거 다 오빠랑 올케가 해준 거잖아. 너도 양심이 있으면 그 집 달라는 소리 하면 안 되지. 그보다는 당장 집 주인인 올케한테 잘 보여야 하지 않겠니? 막말로 언니가 니네 부부집 비우라고 하면 꼼짝없이 길바닥에 나앉는 건데.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시동생은 바닥에 대자로 드러누우며 떼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깟 등록금이랑 나한테 쓴 돈 갚으면 될 거 아니야. 대신 그 집은 내놔. 나 소송도 부사할 거라고. 집 내놓으라고 난동을 부리는 시동생 때문에 장례식장은 엉망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서서 일단 집 문제는 삼남매가 똑같이 나눠 갖자고 타협안을 내놓았죠. 그제야 시동생은 자리에서 일어나 상주복으로 갈아입더군요. 어머님의 장례를 마치자마자 시동생이 닥달하는 통에 다들 시댁에 모였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집을 파는 문제에 대해 상의를 했죠. 서울의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지만 서울 외곽의 낡은 빌라 가격은 생각보다 그리 높지 않았어요. 부동산에 알아보니 어지간한 신축 빌라 전세 보증금만도 못하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집을 팔아서 3등분으로 나눠 갖기로 했죠. 그런데 이번에도 시동생은 자기 몫은 알차게 찾아먹으려고 하면서도 저희한테 갚아야 할 돈은 두리뭉실 넘어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평소 같으면 모른 척 넘어가 주던 남편이 갑자기 돈 얘기를 꺼내기 시작한 거예요. 막내 네가 전에 말한 대로 그동안 너한테 들어간 돈을 정리해봤다. 이 돈은 집값 나눠 갖는 대로 바로 형수한테 주도록 해. 어차피 네 형수 돈이니까. 시동생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입을 삐죽거리며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남편이 정리해온 상환 금액을 확인하더니 손을 바들바들 떨지 뭐해요. 자기가 받아야 할 돈보다 무려 1,300만 원이 더 나왔거든요. 형, 이게 정말 내가 쓴 돈이라고? 말도 안 돼. 그럼 우리 받을 돈은 고사하고 1,300이나 뱉어야 한다는 소리잖아. 그러지 말고 좀 깎아줘. 아니, 상환 시일을 좀 늘려주면 안 돼? 그럼 내가 꼭 갚을게. 내가 널 어떻게 믿냐? 너란 놈은 콩으로 매주를 쓴데도 절대 못 믿어. 그리고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그런 짓을 벌였을 때에는 이 정도 뒷감당은 염두에 둔 거 아니었니? 그런 막대 먹은 짓을 하고도 이제 와서 죽는 소리를 해? 필요 없어. 이놈이 신용불량자가 되든 길바닥에 나앉든 난 이 돈 꼭 받아낼 거다. 정 안 되면 소송을 통해서 네 월급도 차압할 생각이야. 더 긴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번 주 내로 이 집에서 짐 빼고 나가. 난 더 이상 너 같은 놈 동생으로 생각 안 할 테니까 내 장례식에도 찾아올 거 없다. 알겠어?
결국 시동생 내외는 얼마 뒤 짐을 빼서 동서 친정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신우는 자기 결혼할 때 저희가 대준 돈도 있고 그동안 일이 있을 때마다 목돈을 저희한테 기댔던 게 있으니 집 한도는 받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집은 팔지 않고 월세를 놨어요. 매달 들어오는 월세로는 저희 집 은행 대출금을 갚고 있답니다. 그리고 시동생은 저희와 연을 끊고 살게 되었고 다달이 제 계좌로 1,300만 원에 대한 분할 상환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다음 달이면 다 끝나겠네요. 장남으로서 부모와 동생들에 대한 책임감을 안고 살았던 남편은 이제서야 조금은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살게 되었어요. 앞으로는 남편이 가족이나 형제보다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들과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